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8일 아침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월요일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중충하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한 주예요. 우리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주제는요, 당무 우선권을 후보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당무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맨 먼저 당무회의는 9시부터고요. 조금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8시에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고 현충 탑에만 참배를 하고, 그리고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후에는 바로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요, 오후에는 국민경선 캠프 해단식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잠시 후에는요, 9시 당무회의, 첫 번째 당무회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보도가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나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이면요, 맨 먼저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레임덕 들어왔다 무너진다 그러는데요, 진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리얼미터 YTN 성향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리얼미터와 YTN이 한 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4.2%고요. 부정평가율은 62.9%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편차가요, 33% 정도나 지금 28.7%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올 4월 4주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 62.6%, 그래서 29.6%포인트 격차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평가의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38.7였는데 34.2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왜? 국정이 너무 많이 실패한 데다가, 즉 4년 동안 실패가 축적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실패를 축적시키는 근본 원인인 정책의 전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국민을 이념 지형에 따라서 적으로 대한 대통령이 없어요. 적의 상징이 뭐겠어요? 적대시하는 정책. 바로 노태우 대통령 이 빈소 하나를 안 갔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다자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공부해야 되겠다는데 제대로 공부했어요? 이태리 가서도 계속 공부한다고 트레비 분수대 앞에 사진 찍으러도 못 가요. 이런 무능한 대통령, 아마 제가 보기에요, 역대 대통령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김정은한테 쩔쩔매고 시진핑한테 쩔쩔매고 얻어맞고 다니고 혼밥 먹고 다니고 미국에 가서 헛소리 해가지고 김정은이의 제1수석 대변인 소리 듣고 이런 국내외적 망신을 자초한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최저치를 지금 육박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요, 모든 권역,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직업에서 다 하락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무위원은 이렇게 지지율이 팍팍 빠지는 이유, 문 대통령의 유럽 선방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만배 구속에 따른 이재명 후보가 또 대장동 의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데요. 더 빠집니다. 특검을 받을 때까지 빠질 거다. 이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당 출범 후 최고치입니다. 지난주보다 3.4%포인트가 올라서 46%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조사에서는 42.6%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섰는데 일주일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46.0%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급락하고 있어요. 25.9, 4.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예.
직전 최저치는요, 지난 4월 네 번째 주 27.8%였어요. 이거를 다시 깬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고치를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깨서 지난주 42.6에서 46%로 올라갔고, 민주당은 지난 4월 달에 27.8%보다도 더 빠져서 25.9%. 그래서 부정장의 격차가 20.1%. 그래서 국민의힘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요, 보수층에서도 2.6%가 올라서 70%, 중도층에서도 2.9%가 올라가서 47.8%, 쌍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진보층에서도 4.2가 빠지고 중도층에서도 4.1이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쌍끌이로다가 내려뜨렸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배 의원은요,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 선거 모드로 전환했지만은 지지율 상승 반전 못 시켰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대장동 의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국민 저항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오피스 누나 여기에 가서 눈에 확 끄는데 이 얘기 갖고 성감수성 이거를 또 자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무능한 대통령의 무식한 대통령 후보, 무능과 무식이 합쳐지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뻔한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더 빠질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 다시 이 하이에나 다 몰려있다 윤 캠프 주변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파리떼가 몰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어제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한테 이 국민 캠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JTBC 인터뷰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국민 캠프를 굉장히 자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공보특보가 각각 MBC 방송하고요. TBS 김어준 여기에 나와서 이건 부적절했다.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뭐 충고하려는 의미에서 했겠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은요, 정치인들이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으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비하가 되는 용어 사용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이에나라고 하면 이를 긍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분은 아마 많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청년 세대의 마음들을 좀 더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준석 대표하고 또 윤석열 총장 또 갈등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재명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수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함을 김병민 말하자면 대변인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희석 특보도 중앙 선대위 차원이 아닌 임의의 경선 캠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런 점을 꼬집은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캠프로서 윤석열 국민 캠프는 목표를 달성한 캠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이에나가 있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 배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잘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일종의 로우 프로파일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성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MC가 하이에나는 누군가 배제돼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윤 특보는요. 윤석열 후보는 다른 캠프 분들도 참여하고 중도 확장 철학을 반영해서 당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선 캠프를 좀 손은 볼 것이다. 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이제 캠프의 재편과 관련돼서 윤석열 캠프 측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다소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견제와 그리고 또
다시 반견제, 이것이 순환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목표는 뭐냐?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 캠프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의 말하자면 재편, 리모델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파리 때 그리고 이준석의 하이에나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일단 윤석열 총장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스 기질 때문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까지 현재까지 일했던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더 큰 선대위를 끌어야 돼요. 그 선대위 차원의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부터 완전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앙숙이죠? 1번 앙숙이 홍준표. 제가 보기에는 1, 2번 뭐 서로 다툴 건데요. 앙숙이 누구냐면 안철수하고 홍준표예요. 그런데 안철수와 홍준표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어요. 고유한 팬덤. 이 팬덤을 잃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융합해 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고도의 정치력과 리더십 시험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아침 오늘 조선일보의 6·1 칼럼에서 윤석열 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잘라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니까 핵심은요. 보수 합리적 진보를 포괄한 반전체주의 반부패 진영을 끌어안아야 되고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닌 공동정권으로 설정을 해서 악성 도덕 정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후보 단일화로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칼럼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요지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결론인데 6·1 아주 원로 언론이죠. 어떤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살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 정권 교체 진영에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이 선도하는 자유민주 진영은 어떤 진로로 가야 할 것인가? 국민의힘 리더십부터 리모델링 해야 한다. 이준석, 그 다음에 유승민 리더십에서 윤석열 리더십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은 당 노선도 재정비해야 한다. 보수의 폭이 좁으면 그 한계를 물론 넓혀줘야 한다. 반면에 기회주의, 상업주의, 역선택이 들어와 자유동당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한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후자에 해당한다. 중도 확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도 중용은 최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싸울 때 중도를 하겠다며 중간 쪽으로 좌클릭하면 그건 중도도 무엇도 아니다. 자유인과 한총련, 남총련,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사이엔 한술적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싸움, 공정과 상식과 대장동의 싸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싸움, 식당을 마음대로 열 수 있다와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의 싸움이다. 문재인 5년은 그래서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후 민주화까지 이룩한 대한민국, 그래서 마침내 세계 10대 교육국이 된 선진 한국이 난폭하게 유린당한 시대였다. 3월 9일 대선은 그렇게 망해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 아니면 그 길로 계속 망하게 내버려 두느냐가 걸린 절체절명의 내전이다. 이 선택에서 자유인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 자유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자유인들이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방의의 반전체주의, 반부패 카르텔을 말할 것이다. 공정하고 문명적인 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다양한 자유인들은 다음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대동 단결이 가능하다. 빛깔과 빛깔 사이의 세부 다툼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악성 양아치 좌파 파시스트 도둑정치부터 막아놓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대는 윤석열 안철수 연대를 말할 수도 있다. 어느 제야 법조인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책임 총리, 최재형 대법원장, 원희룡 법무장관을 말할 수도 있다.
윤희숙 경제부총리는 어떤가? 장기간 감옥에 갇힌 고령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을 바라는 여망도 안아들어야 한다. 이 조합은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예시일 뿐이다. 다른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 정권을 끼리끼리 전리품으로 독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권력 속성상 그건 안 되는 일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절실한 위기의식만 있다면 자유인들은 정권 교체에게 그런 비상한 사회계약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회계약은 자유 대한민국 회복 국민연합 같은 것이다. 정권교체 필승 전략인 셈이다. 선거에 단일 전선으로 임하자는 것이다. 단체나 기구를 만들 것까진 없다. 서로 만나 합의하고 서약하면 된다. 좀 보수든 좀 진보든 좀 무엇이든 자유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인간 본성의 욕구, 천박한 조폭적 좌파에 대한 경멸만 공유하면 이 연대는 가능하다. 정권을 저들에게 내주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상상하면 그 연대는 더더욱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다.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 물음의 아래와 같은 말이 퍼뜩 떠오르는 건 과민일까 가능성일까? 민중주의 독재, 민노총 사회 대전환, 시장 통제, 역사관 통제, 기업 통제, 완전찬 주민자치법, 언론 통제, 전교조, 세뇌 교육, 일당 독주, 사법부 신형화, 포퓰리즘, 사유재산 침해, 중산층 없애기, 원전 폐허, 안보 해체, 공전선언, 미군 철수, 연방제. 설마 과민이겠지. 아니 실제 그럴지도. 정말? 진짜? 그래서 떨리는가?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로 정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총질을 너무 했다. 주적 개념이 없어졌다. 윤석열을 불러들여 고사시키려 했다. 안철수에겐 참기 어려운 모욕을 했다. 그와 단일화하자는 거강꾼은 징계하겠다. 운운. 그렇게 당한 안철수가 왜 튀지 않겠는가? 그가 튀는 그만큼 공멸이다. 윤석열도 안철수도 홍준표도 원희룡도 이제는 자신보다 정권 교체를 더 높게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분별력이 한 줌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너무 제가 보기에는요. 왜 안철수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과 논리적 전개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 본 이 칼럼 그리고 사설 기사 중에서 오늘 이 6·1 칼럼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전량을 여러분께 인용 보도해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께서요 직접 조선일보 칼럼을 읽어보시는 것도 더 다른 음미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6·1 칼럼 꼭 당부 드리고 말이죠. 오늘 오전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씩 전부 다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